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에서는 한 10대 여성이 건물에서 투신, 사망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는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남성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다시 터진 겁니다. 우울증 갤러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위로받고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열린 토론에서 근본적 해법을 두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하신 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과 성교육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탁틴 네일 이현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도 함께하시고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은 10대 여성들을 노리는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카카오톡 같은 이런 쉽게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에서 정말 실제로 자해 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 자기들끼리 우울증이 아닌데도 우울증이라고 서로 속단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서로 유인해서 더 나쁜 짓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여학생들 유인해서 성추행 성폭행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식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사춘기 저부들과 부모보다는 친구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른들한테 먼저 상담을 요청하거나 도움 요청하지 않으니까 고민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쉽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나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거나 그러면 좋겠죠. 그런 접근을 막거나 사이트를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갤러리를 없앤다 해도 결국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생길 거니까요. 근본적으로 왜 그런 우울감이 생기는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 심리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행복감을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른들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어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심각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또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배 교수님 우선 우울증 갤러리 뭡니까? 과거에는 이제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예전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취미가 맞는 사람들의 동호회 커뮤니티 같은 것들입니다. 일종의 사이트죠, 사이트. 근데 그 안에 각각의
관심 갖는 것으로 나는 세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과학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무슨 점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각각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 갤러리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댓글도 쓰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또 조언을 하겠다,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내 커뮤니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무슨 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없을 때 있었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것은 일종의 뭐 커뮤니티로 보면 될 텐데 이 대표님. 우울증 갤러리가 이제 크게 이슈가 된 건 강남에서 10대 여성이 이제 투신을 했는데 그 과정을 생중계하는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된 것이고 그 옆에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본 20대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 후에 또 비슷한 일들도 발생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달도 안 지나서 2명의 여학생이 투신 사살을 시도하다가 다행히 경찰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경우에도 이제 우울증 갤러리에서 함께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해당 학생을 만난 남성이 함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 그 투신했던 상황에서 함께 있었던 그 남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투신 장면을 생중계했다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실제로 이 대표님 그러면 이 우울증 갤러리에 10대, 20대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10대, 20대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 DC 인사이드의 특성이 그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댓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갤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결되는 겁니다.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캐스팅되거나 표현적으로 캐스팅되는 경우에 다른 커뮤니티로 이사를 간 형태가 또 운영하다가 연결은 여기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나 두세 다리를 걸쳐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조금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 저쪽으로 갈까라고 해서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말이에요. 사이트 옆으로 이제 창을 열은 거죠. 예. 이렇게 창을 동시에 두세 개 놓고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둘만의 대화, 셋만의 대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된. 일종의 우울증 갤러리가 DC 인사이드 안에서 숙주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몇 명이 또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서 대화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주로 이제 추적이 안 되는 텔레그램 톡방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도대체 거기에 10대가 몇이 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우울증이라는 것만 놓고 따져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배 교수님. 근데 또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신대방 팸이라는 겁니다. 이 경찰에 입건이 되면서 크게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대방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명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 가출팸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가출한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가출과 패밀리를 붙이는 건데 말하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간에서 그런 아이들이 몇몇이 뭐 담배도 피고 뭐 옛날에 본드 같은 거 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애들이 10대 후반에 20대로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또 방을 얻게 되고 공간을 유지하게 되고 그 밑에 후배들이 일종의 캐스팅되는 과정에 들어오서 하나의 가족 형태를 형성. 그래서 그게 신대방동에 있으면 신대방 팸이 되는 거고 저쪽 신정동에 있으면 신정동 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게 범죄적이냐 범죄적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대방 팸의 문제는 그중에 일부가 범죄로 아이들을 성매매로 이끌고 그래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이자 가해자 조건 만남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신대방 팸이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신대방 팸이 경찰이 파악한 건데 10개는 넘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방금 전에 배상훈 교수가 얘기하신 신대방 팸은 오프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성범죄가 이 우울증 갤러리는 이제 온라인 방입니다. 여기서 벌어져서 오늘 우리 이제 토론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대 후반 아이들, 남자애들 몇몇이 2, 3년 지나면 20대 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숙주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그 우울증 갤러리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조금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범죄를 시키거나 아니면 성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그 성착취물을 찍게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건이 바로 노출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4명인가 4명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조금 더 우리 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저 대표님이 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거기에다 댓글을 답니다. 자기가 아빠가 좀 뭐 술 취해가고 자기를 뭐 그래갖고 내가 좀 나왔어요. 이렇게 갖고 뭐가 힘들대 그러면 누군가가 또래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 또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누가 또 그러면 잠깐 우리들이 모여 있는 어떤 데로 올래? 그럼 이쪽으로 옮겨가자. 거기서 또 얘기를 하다가 일종의 같이 그럼 오프라인으로 우리 볼래? 이렇게 되는 형태가 초기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예전에 가출 카페도 그렇고 가출팸도 그렇고 실제로 그 범죄를 모의하는 거는 거기서 드러나지 않고 다 1대1 메신저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든지 어디로 오라고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뭐 이렇게 삥 뜯을 수 있냐, 아니면 조건 만남 할 수 있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응하는 아이들만 오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같이 그 집단으로 지내면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유흥행위를 즐기거나 이런 경우들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히데하우스라고 그런 명칭으로 그 히데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히데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아동을 유인해서 거기서 착취가 발생한 이런 사건이기도 했었고요. 또 꼭 그 히데하우스라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텔을 주거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거나든지 거기서 착취가 일어난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린 게 이 희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어입니까?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배 소장님이 했던 엑스제팬 아시죠? 거기에 멤버 한 분입니다. 그분을 추종하는 그래서 희대가 붙은 거고, 그러니까 그 형태의 희대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디를 쓴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이런 의미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 여기서 이 우울증 갤러리 이런 데서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형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범죄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넘어와서 그게 그냥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히데하우스 그런 부분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면 일본하고 비슷한 현상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은둔하는 그런 히키고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조금 이제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변호사님, 꼭 우울증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이 심적으로 취약한 이제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일부러 어린 여성을 노린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이제 사건 하다 보면 변호사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머리에 안테나들이 달려있는 것 같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범죄 공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감별하는 안테나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좀 정신적으로 강건한 사람, 자기가 애정에 좀 결핍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게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멘탈이 그러니까 이 멘탈이라는 게 이제 우울하고 좀 심리적으로 의존도가 강하고 조금 어딘가 이렇게 기대고 싶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이 소문을 내밀어도 조금만 친절하게 해도 이제 그게 자기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기대게 된단 말이죠. 예.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그러냐? 연령층적으로 보면은 그건 10대쯤 됐을 때가 그렇습니다. 저희 왜 10대 때를 돌아보면 왜 이제 좀 가만히 둬도 우울하고 뭐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언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막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연령대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저희가 뭐 아노미 시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윤리책에서 막 이런 거 배우고 했는데 대혼돈의 시기죠. 그렇죠. 그 대혼돈의 시기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요인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조금 소외된다든가 뭐 이제 다른 어떤 좀 그런 영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신체적으로나 혹은 뭐 공부적으로 좀 뭔가가 열악하다든가 하면은 쉽게 더 외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접근에 그럼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뭔가 나한테 굳이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접근해서 뭔가 말을 걸고 뭔가 이해하는 척하고 뭔가를 사주고 이러면 왜 그러지? 이러고 경계심을 높여요. 이건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 우리의 머릿속 회로가 돌아갈 때고요. 이게 그렇지 않고 멘탈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때는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나 혹은 이 사람에게만 기댈 수 있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의외로 자기를 꿰어내가지고 이렇게 성착취하거나 성매매시키거나 뭐 이상한 나쁜 짓 많이 시켰던 사람들을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든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해자들은 이런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우울증 갤러리만이 아니라 맨헤라라고 아까 좀 전에 일본 용어 이야기하셨는데 일본 만화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멘탈과 헬스가 취약한 사람을 이제 맨헤라라고 부르고 애정이 결핍돼 있고 뭔가 이제 가정적으로 좀 불우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가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가해자들은 경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들이고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상들이 쉽게 범죄 공략 대상이 되고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타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냐면 예. 이 가해자들은 남자인데 여성의 멘탈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성인데 남성의 멘탈로 접근하는 거고 예. 다층적인 접근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알고도 있고 또 다른 남성들하고 이런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도 합니까? 공유하고 경험을 아하. 공유하고 그것을 예전엔 뭐 소년원이라고 거기서 그걸 또 그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거에 대한 걸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라 그러는데 10대부터 이걸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경험한 애들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맨 가까운 그들이 원하는 언어를 압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15살짜리 여자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예를 들어 학대를 받거나 뭔가 했으면 예. 그 반대되는 남성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은 그걸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는 거고 남자애들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테나를 닫았다라는 건데 정확한 표현인 게 아주 귀신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정확히 뽑아내갖고 집어내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표님 현장에 보실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은 이 가해자들은 사냥꾼들이고 자신의 성공 확률이 높은 되게 익숙한 사냥 방법이 있고 거기에 적당한 그 먹잇감이 나타난 포획을 하는 방식인데 일단 성인들도 되게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범죄자들이 고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연령이 어리다는 것만으로 취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낚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가해자들이 공을 들여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익명성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좋아하는 신분으로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때는 하기 힘든 이야기들도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자기 고민이나 뭐 학교의 갈등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범죄자한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길들이고 하는데 또 문제는 이게 또 성인하고 그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이 위험한 게 성인들은 성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해서 그루밍은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거든요. 예.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동의한 관계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따르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접촉에 길들여질 수가 있고 재피해가 반복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물증 갤러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세 분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현숙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루밍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루밍이 된다라는 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모르는 또 청취자분들 계실 테니까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루밍이라는 건 한마디로 친밀감을 가장하는 거거든요. 아하. 우리가 진짜 친하다면 사실 그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연령층에 행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가리겠죠. 근데 이건 진짜 애정이 아니거든요. 원하는 걸 착취해내기 위해서 획득해내기 위해서 친한 척하고 그걸 가장하는 어떤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루밍 성범죄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자체가 그루밍이라는 개념에 대해 굉장히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저기 사귀는 건 그루밍과 뭐가 다른데? 그러면 저기 뭐 미성년자 16살 넘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교제 못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허허. 그래서 이 그루밍과 진짜 애정관계에 대한 이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감별 능력이 수사기관 자체도 떨어져요. 예. 그나마 조금의 다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땐 그나마 좀 그루밍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성인의 연령일 때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또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20살이 되면 20살 된 날 1분 지나면 갑자기 막 똑똑해지나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나누던 대화에서 이제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럼 이런 가해자들이 그루밍 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이 자들은 그럼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들인가? 이런 착오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 간의 대화에서 잘못 중간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봐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가해자들의 특징이 반성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그루밍 범죄를 한 거를 애정을 하고 내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 능력자다라고 능력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해라, 멘탈과 헬스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공략하는 그거 외엔 공략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정상적 소통으로 관계 형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그게 능력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자고 그 얘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커니즘 설명을 이 변호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배 교수님. 메커니즘 설명을 드리면 그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링범죄자 집단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집단이 형성되고 그것을 가해자가 21, 22, 23쯤 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은 어디로 갈까요? 말하자면 이건 다른 범죄 집단으로 가는데 그 다른 범죄 집단의 가장 하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단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피해자들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유일하게 그러니까 매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해자가 되지만 다른 집단에 가서는 사실 말씀한 그 표현대로 사실 거기서 소모되는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갱 집단의 하부층으로 가면 그냥 소모되고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들이 10대 그 피해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은 23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강력한 영향을 미쳐갖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울갤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울갤러, 우울증 갤러리에 거기 있는 범죄자들 울갤러. 표현입니다. 이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범죄인 줄 알면은 차라리 대응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속된 말로 알고도 속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을 해보시면 주로 이제 피해자들은 여성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점들을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감정을 좀 토로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혼란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자기가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 이해를 잘 못하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담자나 이제 양육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반대한다라든지 그 관계가 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예. 배신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그 가해자와의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게 있다 보니까 또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또 그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배 교수님 있습니다. 갔다가 이은희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16살짜리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가명을 혜진이라고 하겠습니다. 혜진이가 그 아이가 16인데 그 오빠들을 위해서 조건 만남의 미끼가 돼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만남이라고 하고 50세에 대한 피해자를 그 오빠들이 이제 들이닥쳐 갖고 이제 강도지사는 그 흔히 말하는 예, 그렇게 그 유인책의 여자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잡고 애들 처벌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오빠가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넣은, 자신 그렇게 만든. 왜 그러냐? 최소한 적어도 자기한테는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 자기를 학대했던 아버지로부터 일종의 보호해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팸인 거예요. 예. 가출 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돼 있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사실은 그런 어른 역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도움과 지지가 유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뭐냐면 이 아이가 처벌받고 그 오빠들이 처벌받고 대충 1, 2년 살다가 나오면 또 형성이 될 겁니다.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그루밍이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이 변호사님 그러면 그루밍이 되는 동안 결과만 놓고 보면 당하고 피폐해지는 건데 그 그루밍이 되는 동안에는 그럼 신고도 없을 테고 그리고 점점 더 사실상의 범죄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바로 넣으면 깨끗하겠죠. 그런데 찬물에 넣은 상태에서 찬물에 있던 개구리가 담겨져 있는 냄비를 서서히 이제 물이 차 있는데 데핀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가 삼겨지고 있는 건데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종류 그루밍의 상황은 그런 것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일단 이 청취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실 우리 다 누구나 외롭잖아요. 청소년도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멘탈이 좀 약하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 열악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외로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루밍을 당해서 지금 피해를 입었어를 느끼는 순간은 그 외로움에 다른 더 큰 외로움이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만큼 외로워지는 상황은 실은 이제 이 범죄를 당할 때가 아니라 이 범죄를 깨달을 때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때 이 피해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는 바보여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방어 기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또 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는 동안에 더 이제 그 피해가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깨달았을 땐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피해자들의 또 특징은 어른도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외로웠던 피해자를 더욱 외로운 구석으로 몰아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모는 거죠. 이 변호사님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폭력이나 있고 그랬으면 몰았을 텐데 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성적인 관계도 합의냐 아니면 강제냐. 그러면 분명히 이제 결과로만 놓고 보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 이 대표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뭔가 근거를 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현행 법상으로는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유죄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러니까 성인이 있어도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이고 16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위계라든지 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명하면서 거기서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동복지법을 가지고 성학대로 해석하면서 되도록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게 좀 어려운 게 그래서 이제 이 범죄자들이 16세 이상이죠. 이상을 대상으로 하죠. 16세.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오빠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그래서 자살하는 모습을 찍고 그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그 신대방 폐면 문제입니다. 그 사건은 실제로 그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하는 모습을 찍어서 다크웹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갤러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착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하고 그 소용이 끝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서 그것도 찍어서 팔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메커니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되면은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폐쇄가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그러면 이 범죄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든가 뭐 아니면은 범죄를 주로 이제 이렇게 이 미화하고 뭔가 이렇게 포섭하고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우울증 갤러리는 처음 목적 자체가 우울한 사람들 얘기 들어줄게. 우울한 이야기 하자 이런 건 거예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어른은 상담소를 가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미장원을 가기도 하고 네일샵을 가기도 해요. 예. 소비하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다양한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한다면 아이들은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익명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곳인데 또 이제 이게 카페나 이런 곳들은 또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DC 갤러리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C 갤러리에 자기 아이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그냥 바로 글 쓸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럼 누군가 거기다가 난 이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 더 다른 얘기 해볼까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 이제 2018년에 일베 사이트 상황을 이제 보면은 그때도 이제 그 막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만약에 이 불법 정보가 여기에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 정보를 뭐로 구분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 도박이라든가 음란 사이트 같은 정보 이런 게 이제 70-80% 이상 차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우울증 갤러리 이 부분이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 연동되는 게 70-80%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굉장히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폐쇄가 답일까요? 라고 한 번 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폐쇄하면 안 할 거가 그렇죠.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더 점조직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비근한 예로 집장촌을 없앴으니까 성매매가 없어졌어. 누가 이렇게 믿죠? 실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점조직화되면은 뿌리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훑어내고 나면 점조직화되고 그러면 이거를 또 발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외로운 아이들은 어디다가 또 말을 할 곳을 찾아야 해요. 그 아이들이 또 이제 나름 이거를 유용하게 쓰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아이들이 정신과에 힘들다고 갈 수 있나요? 15살짜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마음 터놓고 진짜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참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자문해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참 우리 기성세대와 또 제도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배 교수님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좀 자체적으로 문제 심각성을 인식해서 뭐 좀 어떤 개선책을 내놓는다든지 DC 인사이드가 또 자체적으로 뭔가 폐쇄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뭔가 좀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겁니까? 근데 그 화면에 들어가 보면 그거 올려놓습니다. 공지사항이라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각각의 그 글에 대해서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터치할 수도 없고 실제로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 터치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다니까요. 바로 거기서 딴 쪽으로 유도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태를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죠.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이트의 폐쇄 또는 뭔가 개선책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정도로 됐으면은 어쨌든 그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익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인증된 상담자들이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를 표지를 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정도라도 해놔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차단을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랜덤 채팅 앱처럼 이렇게 특정 고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유해 매체로 조금 지정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뭐 112
뭐 119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상담 번호를 해놓고 홍보를 하면 거기 쉽게 전화를 할까요? 어디에 이제 상담소가 있어, 이걸 알고 있어, 무료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길 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큰 구멍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가출 청소년들을 되게 재워주겠다 같은 식의 이제 그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모양새로 그루밍 해가지고 이제 성범죄 저지르는 사건들의 양상을 보면 애들이 트위터에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언어들, 나 재워줄 사람이라든가 예. 뭐 가출 이런 거 치면 그 키워드를 계속 넣다가 쫙 그 날벌레들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내가 재워줄게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그럼 역으로 우리 경찰이나 뭐 혹은 우리 지자체, 뭐 우리 교육부, 정부 뭐 이제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위태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검색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먼저 말을 걸고 그냥 또래처럼 말 걸어서 걔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사실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샅샅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아이가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우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그리고 약간 좀 위태로움이 감지되는 그런 상황들에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의 운용들도 조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냐, 누가 할 거냐예요. 아.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찰은 안 돼요. 여성가족부에 누가? 아니 저는 반관 반민 아니면 민간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쨌든 그게 필요해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찰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소방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오세요라고 심리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경찰에. 안 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문턱이 높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 힘드니까 여기 찾아와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옵니다. 왜? 찍힐까 봐. 보일까 봐. 그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구조라든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 그 역 앞에 버스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 힘드네 빵 먹으러 오고 아니면 뭐 차 한 잔 먹으러 와 이런 형태든 예. 뭐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좀 편안하게 경계심을 예. 풀고 다양한 층위로. 그러니까 그것도 획일적인 뭐 다양한 층위로 많이 만들어 둬야지 그 중에서 적어도 한 30-40% 걸리면은 그렇게 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획일적이고 몇만 아니면 오라 그건 너무 권위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저희의 경험을 얘기해봐도 저희도 이제 일탈 계정이나 우울 계정 운영하는 청소년들한테 그 계정에 쪽지 같은 걸 보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하면 한 10분의 1 정도는 답이 와요. 그중에 허위 계정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거는 활동들이 필요한 거고 아까 제가 그런 상담원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 상담원들을 고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층적으로 예. 되게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은희 변호사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방심위에서 DC 인사이드 측의 자율 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폐쇄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입니까? 검토해야 하겠죠. 검토를 하는 것과 그 개연성이 높은 건 다른 문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출하라고 할 권리가 있고 제출할 의무는 있어요. 그럼 제출은 하겠죠. 그 제출을 뭐 거짓말로 한다든가 이러면 뭐 과태료 물릴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폐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올 것인가 자료가 올 것인가는 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게 폐쇄가 답인가. 그 안에다가 어떤 장치를 하나 함으로써 이 지금 공간을 조금 양질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가 문제가 된다, 뭐 저기가 남혐이 있다, 여혐이 있다 이러면 가서 막 폐쇄, 막 이걸 빨리 막 없애, 막 이걸 한단 말이죠. 극단적인 처방. 네, 그거 없앤다고 그 현상이 없어지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10대를 노리는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부 마무리하고 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은희 변호사, 탁틴네일 이현숙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우울증 갤러리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고, 2부에서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듬고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대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분하고 1부에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정도일까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이런 신대방 팸, 뭐 오프라인 방도 있고요, 또 온라인 방도 있고, 또 사이트도 있는데, 먼저 백윤숙께 여쭤보면, 워낙 많을 테니까 일일이 이렇게 관리 또 감독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제 제가 딱 걸리는 게, 아이들을 왜 제도권으로 들어야 되죠?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끔 성장하게끔 도와주면 되는 건데, 저는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라고 보고, 근데 경찰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슨 팸 같은 형태로 수도권에서 한 15개, 20개 정도, 그러니까 극히 위험한 자들이죠. 사실은 20대 초반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관리니까 이거 경찰이 해야 될 일은 그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경찰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 관리 거지만 경찰이 하지 말고 청소년의 방식으로, 청소년의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경찰의 입장도 SPO가 해야 돼? 아니면 이게 스토킹 전담이 해야 돼? 아니면 이게 누가 해야 돼? 경찰들 내부에서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은 안 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처리하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은 손대면 안 된다. 그냥 최후의 어떤 것만 해야 된다. 나머지는 사실은 청소년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거기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우리는 너무 꽉게 뭐가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니까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도 뭐 여쭤보긴 했는데, 이은희 변호사께 카톡이나 온라인 사이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오픈방 등 자체적으로 좀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규율을 할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벌었으면 좀 써. 벌려면 좀 써.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그리고 어떤 자본이 자본을 낳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왜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하고 있는가.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그 부분을,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으로 봐주고, 예. 그런 것들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느리게 걷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신고를 하려면, 이게 범죄라고 느껴지려면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처리하고 이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들에서 내가 침해받거나 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맨 먼저 상담을 하게 되면 애가 만 16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16세 미만이 피해자면 난이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갖는 혼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좀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이 좀 돌아간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16세 이상인 아이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은 거를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거, 뭐 트위터 통해서 가출을 했어요. 뭐 그래갖고 이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부모에 의해서 뭐 사회에 의해 구조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뭐 수사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초반부 상당부에는 애들이 그 가해자한테 좋아한다고 편지도 쓰고요. 예. 그 이제 막 처벌 안 되길 바라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해하고 뭐냐? 가해자는 이걸 악용하고 사회는 이걸 삐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이게 맨날 뉴스로 또 나오잖아요. 뉴스는 19금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걸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내 지금 피해를 내가 말해도 되겠어. 내가 한번 이걸 좀 용기를 내볼까? 이거 범죄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말해봤자 저 과정을 겪겠네.
혹은 그 과정을 겪으면 상처를 입을까요? 저 과정을 겪겠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도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꾸 아이들을 제도권, 건전한 대화의 공간으로 자꾸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좀 제가 적당한 발언 언어를 못 찾겠는데 그건 네. 그냥 어른들의 망상과 환상 같은 거예요. 꼰대죠, 꼰대. 그 건전한 공간, 건전한 언어로 대화가 되는 아이들은 애초에 지금 우울증 갤러리나 이런 어떤 그 파행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외로운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그런 대화가 싫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는 곳, 노는 법, 대화하는 법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준비는 또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로 아이들이 볼만한 컨텐츠 안에서 아이들에게 정보 주고 위로 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보기 조금 되벌어져 보여도 예. 허용해란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의 방식으로. 어른들이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보는 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절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로 인식을 해보면 더 나서지 못하고 그렇죠. 더 노출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현숙 대표에게 요거 하나 여쭤보고 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갤러리에서 이제 자기 어려움을 외로움을 토로한다.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많아졌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우울증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건 이후로 가입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오히려 또 역으로 그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뭐 양적으로 많아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그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그런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 아까 이제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그루밍을 탐지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째 제도적인 규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개발할 수 없는 영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런 그 관리 감독 방안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민 감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익명성을 가지고 그만큼 자유를 누리는 만큼 거기서 좀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 그냥 좌시하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생태계 자체가 좀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은희 변호사께서는 뭐 제도권과는 좀 다른 차별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도권에서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은희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제도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도권의 방식을 아이들에게 들이대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의 그런 이제 우울한 아이들을 조금 찾고 먼저 가서 말시키고 하는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되 그 인력의 운용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지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뭐 제공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나 기업, 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그 인력들이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어른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일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까놓고 얘기해서 네이버나 카톡 같으나 이런 데 돈 많이 버니까 돈 좀 내라 이 말이에요. 협회 만들어 갖고 일정도 띄워서 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고 그거 말고도 비슷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기금을 해서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하나 정신적으로 조금 더 위험한 아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도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심리학과나 심리상담 교수님들 많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럼 그중에서도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인력들은 꽤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엮여지지 않은 거예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현숙 대표입니다. 네네. 반드시 좀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심야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그 좋은 기간을 만들어놔도 낮 시간에만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갈 수 없고 실제로 그 고민이나 외로움을 토로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런 24시간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상담들이 24시간 내내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예.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저는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소년과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 네. 또 학교 선생님, 아직 여전히 우리 제도권의 공교육 범위 내에 있는 연령대입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이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청소년 사건들의 특징은 애들이 외로워지는 과정 안에 사이버 불링을 당한다든가 사이버 예. 안에서 소외를 당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굉장히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의 아이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도권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아까 컨텐츠 얘기를 하다가 좀 이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살짝 그 부분을 예. 덧붙이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 각종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부산에 대한 뭐 청주에 대한 이제 어떤 도시를 뭐 이렇게 뭐 반영한 뭐 시나리오 단편 영화 뭐 공모전이라든가 뭐 극본 공모전 이런 식으로 이걸 하듯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 외로운 청소년들에게 요런 걸 해봐라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녹인 어떤 공모전 같은 거 컨텐츠를 또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아이들의 방식으로 들이밀어 주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굉장한 상업 드라마였지만 더 글로리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가 피해자가 갖는 상처, 가해자가 어떻게 반성하지 않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백문이 불여일견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봐야 해결이 되죠. 재미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들 혹은 그런 식의 접근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예.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저는 사실은 시카고에서 흑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농구 교실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갱이 됐겠죠. 그리고 마약에다가 20대 전반에 죽었겠죠. 예. 그죠? 총 맞아 죽거나. 근데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는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지역 문화센터를 그러니까 네 와서 농구해. 상관없어 뭘 하든 농구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같이 얘기해. 그게 컨텐츠입니다. 아이들을 거기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아이들이 마약하고 다른 거 싸움질하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 게 컨텐츠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이 하고 싶은 거. 와서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음악을 하게 하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잡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극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발상의 전환. 이현숙 대표께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학교든 아니면 지역이든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수준에서 작동이 충분하지 않은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상담 교사나 위센터, 유클래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1388 한라인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하는 상담복지센터도 있기도 한데요. 예. 이제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가 길기도 하고 막상 필요할 때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경로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성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가해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중간에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청소년 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특히 이런 성과 관련된 특화된 상담들을 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성적인 얘기를 꺼내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숙련된 그런 상담원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변호사님 혹시 뭐 좀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성과 관련된 걸 좀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개방되는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요. 사실 제가 한국 변호사라 외국 사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엄마가 이해하고 있어,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라고 얘기해도 이미 색안경 끼고서 만약에 대화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제 어른들이 우리 지금 관념이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셀프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 뭔가 애들에 대해서만 계속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성문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은 이제 정치인들이 보수화가 많이 돼 있어 갖고 그거를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이고 바로 달려듭니다. 예산 깎으려고 그럴 겁니다. 아하. 지자체 의회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아이들이 성적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 아이를 뭐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100% 실패합니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생활 문화로서 접근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는데 그걸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성적 문란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바로 달려들 겁니다. 분명히 정치인들은 분명히 그 선까지 나가는 게 아닌데도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성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교육과 성범죄와 딱딱 너무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견딜 수 있고 거길 견뎌왔으니까 아이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성범죄 피해자로 봐야 돼? 아니면 이게 어떤 교육의 대상으로 봐야 돼?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건 어른들의 기준이죠. 조금 덧붙이고 네, 싶은 이현희 게 변호사입니다. 있는데 법에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란이 항상 문제가 돼요. 아닌 척할 뿐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성 관련된 사건들에서 아이들의 사건도 어른들의 사건에서도 이 피해자가 알 거 다 아느냐,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좀 문란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 피해를 달리 평가한다고는 아무도 내세워서 얘기하지 않지만 실은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걸 유무죄로 볼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어른들이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니네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한테 뭘 아닌 척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른들 스스로를 먼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마치 피해성을 두고서 그렇게 행동한 게 좀 유발한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에겐 그걸 더 강하게 들이대요. 제가 발랑 까져서 이제 이런 식의 한마디로 그런 걸 들이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벌써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빈곤하잖아요. 정보가. 왜 그러냐면 연구가 된 게 없어요. 예산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이제 우리가 왜 보면 기업사회공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낮다고 하면서 아이들은 보호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미래에 투자하고 있어. 우린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라는 어떤 공익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의 선순환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은희 변호사님이 배상원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 맞아요. 기성세대는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딱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데 그렇게 기준하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왜냐 이 아이들은 힘들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 과정에서 힘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나 풀고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럼 이 아이가 나쁜 아이입니까? 좋은 아이입니까? 아니거든요. 아이거든요. 그냥 아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접근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대표님, 이현숙 대표 보시기에는 조금 이런 성적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관계 경험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는데 그나마 그 낮은 경험도 이렇게 성인과의 성착취 피해가 많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또래 간의 어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되게 그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안전한 자신의 성 건강이라든지 그 성적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금욕주의적인 교육, 되게 보수적인 교육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그 피해들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성관계나 아니면 좋은 관계를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지킬 수 있는 네. 아이들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균 상태로 해버리니까 방어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쁜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착취를 할 수 있는 그걸 열어줘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함체가 생기지 못하게 그렇죠. 하는 사회인데 그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짧게라도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그루밍을 했다, 접근을 했다. 이 우리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바로 의도적인 나쁜 오빠, 나쁜 어른들에 대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냐 또는 합의냐. 사실 결과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원님 변호사 보시기에는? 청소년 범죄, 성범죄에서는 어른에 대한 성범죄보다는 확실히 그 이제 양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성교육보다 사실은 관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원만하게 이제 가져가느냐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담론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만 필요하냐?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에 대한 가해를 어른이 하고 있는 형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합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토론을 시작할 때 초반부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아까 왜 자랑스럽게 합의했어. 쟤도 원해서 나하고 했어. 가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해요. 또 사회가 아이들에게. 너도 그래서 원했어? 좋아서 했던 건 아니야? 이거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럼 합의에 대한 개념 그런 걸 우리가 잘 갖고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하고 있고 이 단죄는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기준자 0점을 맞추는 좀 그런 성찰하고 제대로 맞추는 그런 노력에 교육하고 법에서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성훈 교수께서는 정말 나쁜 범죄자입니다.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 범죄가 뭔지를 연구를 하지 않고 이 범죄가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범죄학자들도 그럴 기회가 안 주어져요. 실제로 그런 이제 링범죄란 말씀, 링범죄자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링범죄요? 예, 링범죄. 그러니까 갱 이전의 링,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 말하자면 가출팸 같은 집단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자들을 연구하고 그런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면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법무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 논문이나 시고 한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요.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문제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막 공론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제가 재판하고 오는 길인데 예. 그 재판 앞에 선고가 이제 막 있었어요. 그 재판 선고 안에 이제 이런 종류의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판사님이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하는 것 같으니까 판단 이유를 좀 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는 이 피해자가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는 그 피해자에게 뭐 쉴 곳을 이 피신처 뭐 이제 이런 걸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거 결국은 피신처를 제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어떤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재판 과정에서 그 범죄자가 실은 이게 왜 범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그렇죠. 그 상황을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희귀한 풍경이냐 저 맨날 보는 풍경이다. 그래서 아마 이걸 지금 배 교수님 말 뒤에 좀 붙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덧붙이고 예. 싶은 게 그 하다 보면은 사실 의제강간 13세 미만 의제강간 범죄도 생각보다 집행률 비율이 높고 그리고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특히 뭐 전자담배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가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형량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유인해서 그렇게 삭제하는 게 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법원의 인식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잠깐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끝으로 세 분께 이 청소년들의 우울증 갤러리로 짚어본 10대들과 관련된 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예방하고 또 차단하고 또 개선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은 어떤지 마무리를 듣고 KBS 토론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현숙 대표부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그 사이버 성범죄에 대응하는 전담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장 수사에 대한 그 기법도 더 개발하고 이런 데이터도 확보하고 또 말씀하셨던 그런 범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범죄자들은 수법들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사 기법도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성착취 목적의 뭐 성적 대화를 처벌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담배를 사준다든지 술을 마시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루밍으로 처벌해야 되고 또 그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한하는 것까지 다 그루밍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성훈 교수께서는요? 저는 정확히 이 관련된 적어도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련된 거는 수사 기록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 이런 종류의 범죄를 사회 전체가 연구하고 객관화해서 뭔가 알게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좀 대응도 되고 예방도 되는 거지. 이건 진짜 암흑을 겪는 것 같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록과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좀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은희 변호사께서는요? 대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심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어른들이라 아직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청취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기에 이 말 꼭 전하면서 당신들의 탓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주제였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